정의연 관련 이슈와 논란이 워낙 커서 언론의 관심에서 비교적 멀어진 곳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홀로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하청 노동자 김군이 열차에 치여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산재 사망 사고였죠. 그 추모의 현장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혼자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용역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서울 메트로 2호선에서만 최근 4년 동안 판박이 사고가 3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머리가 아팠기에 역사를 빠져나갔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태규가 술 먹고 스스로 신족사한 것입니까? 검찰과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건비 아끼려 2인 1조 규정 안 지켜서 빈곤혼자 일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보통 우리가 퉁쳐서 청년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보안봉 용균이가 다시 살아와서 그 자리를 하더라도 구역 김군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을 절대 살릴 수 없게끔 지금 법이 통과가 돼갖고 기업에서 안전을 방치했을 때 엄청나게 강한 처벌이 있어야만 죽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유가족들의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것 같아요. 최욱 씨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은 좀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만 과거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가 된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그 김용균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김용균이 다시 살아온다고 해도 살릴 수 없는 법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왜 그런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니까 올해 1월에 28년 만에 이제 전면 개정됐다고 하는 새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이 됐는데 우리가 김용균법으로 알고 있는 그 법이죠. 네. 그런데 이 김용균법 이후로도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서 하청 회사에 이 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애초에 그 법 개정의 중요한 화두였는데 김용균 씨가 담당했던 업무 그리고 구의역 김군이 담당했던 업무 모두 이 도급 제한 대상에서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없는 셈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모제 아까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추모제 참석자들은 이것보다 보다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하는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강력한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이 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지난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했다고 저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재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산안법상 처벌 조항에 이제 하한을 없애자. 너무 이제 미약한 처벌에 그치니까 하한을 없애자라는 목소리도 사실 시민사회 노동계에서 계속 제기됐던 문제인데 그 부분도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이제 최악의 산재 사망 국가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OECD 기준으로 그 23년 동안 21번 1등을 차지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영국이랑 비교하면 20배 이상 사람이 많이 죽어요, 일터에서.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죽냐라고 누가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가장 큰 원인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돈 아끼려다가 노동자 죽게 만들면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법이 작동을 하려면요. 사업주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방대책을 소홀히 한다. 그러다가 사망사고가 났다. 그러면 절감된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벌금이 때려지거나 신체를 구속해야 되는데
그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산재 사고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는 비용이죠. 그러니 사고 만약 발생하면 벌금 좀 물면 되지. 보상 좀 해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경영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계속 죽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은 김용균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작 중요한 건 다 빠졌어요. 누구한테 분노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이 누구 잘못인 겁니까 이거는? 국회가 그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당시 이제 그 법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업 즉 뭐 정경련 경제단체에서 이제 로비를 한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노동자의 삶과 건강, 생명의 문제가 자꾸 비용 문제로 치환이 돼요. 경제 문제가 되고 친기업, 반기업 문제가 돼버려요. 이거는 생명 문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기업 측에서 자꾸 문제를 그런 식으로 치환시키고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치환되는 것을 자꾸 협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중대기업처벌법이 뭐냐, 산안법 왜 개정돼야 되느냐,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 본질이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자꾸. 언론도 책임이 있고요. 말씀 아까 임명현 의원께서 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로 그런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노동자의 책임으로 물어요. 아니면은 노동자들끼리의 어떤 다툼으로 몰고요. 노노 갈등 뭐 이런 식으로 몰기도 하죠. 예컨대 그 중앙에 구의역 19세 죽음 뒤엔 메피아 계약이 있었다라는 어떤 보도 한번 보죠. 메피아라고 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의 이 노노 갈등이 이 사고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아니 사람을 고용한 건 회사인데 왜 갑자기 노노 갈등으로 책임을 돌리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 메트로 스크린도어 수리공 통화 왜 숨겼나 전화하다 죽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게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노동자의 어떤 실수로서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원인을 돌리는 거였죠. 당시 서울 메트로가 사고에 대한 첫 브리핑에서 하청 노동자의 과실로 그 원인을 호도했던 것과 굉장히 일치하는 방식의 논조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이 선진국이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방역 때문인데요. 메르스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죠. 그때 굉장히 후진국이었습니다. 방역 후진국. 그런데 지금 방역 선진국이란 말을 자타공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산업재해 문제만큼은 이렇게 후진국을 못 벗어나는가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메르스와 비교를 해보죠.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같지만 그때 반짝 공감하고 공감을 하지 못한 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럼 왜 잊어버리느냐? 일테면 언론도 역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생 뉴스로만 관심을 갖고 그 이후 어떻게 대책이 마련이 되고 법적 보완이 마련되는 데서 언론이 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임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어떤 법적 개정도 힘들고 그리고 책임지는 주체도 없고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의 그 어떤 관심권에서도 멀어져 버리다 보니 언제나 발생했을 때만 관심을 갖고 누구나 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 언제나 발생했을 때만 관심 갖는 문제로 그런 식으로 계속 소비되고 있는 것 저는 거기에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뭐 이미 접하셨겠지만 지난 13일에도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가 흡사한 산재가 발생을 했죠. 삼표 시멘트 공장에서 홀로 일하던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한 지 약 2시간 만에 발견된 건데요. 이 사고는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와는 닮은 꼴인데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중요한 건 특히 두 사고는 언론 보도량에 아주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두 사고 발생 후 일주일간 주요 일간지 지면 보도량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약 84건의 기사가 나온 2018년 사고와는 달리 삼표 시멘트 사건에 대한 지면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사한 산재 사고인데도 언론의 주목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언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년째 다루고 있는데 네. 언론의 속성을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 사실 생명의 무게는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매우 흡사한 사고인데도 하나는 언론이 정말 많이 주목했고 하나는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 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굳이 그 두 사고의 차이를 찾아본다면은 이제 과거 사고는 청년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던 거고 과거에는 소지품에서 컵라면이 발견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다. 설마 이 사소한 차이로
언론이 주목하고 안 하고가 결정 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정말 그랬다고 보세요, 홍성일 연구원님? 네, 그렇다고 맞습니까?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수도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로한 노동자, 그다음에 지역에서 벌어진 산재 이런 것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중앙 언론에서 이것들을 받지 않았던 거였죠. 실제로 KBS를 살펴봤을 때 사고 발생 6일 만에 삼표 시멘트 사고 관련 첫 단신 보도가 나왔고요. 당연히 속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예. 컵라면 얘기 말씀하셨지만 그때 컵라면이 보여주는 그 청년의 일상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거 네. 뭐냐면 굉장히 이 문제가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정서적인 여파가 컸다는 거예요. 공감대가 컸다는 건데 언제까지 이 문제를 이렇게 정서적인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인 그림이 없었을 때 별로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에게도 그런 식의 장면이 있었다면 저는 충분히 언론이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사안의 중대성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정서적 공감대 내지는 그림으로서의 활용도에 있어서 너무 치중했던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을 무시하자는 측면이 아니라 그런 그림이 없을 때 이렇게 쉽게 언론은 외면하는가. 이거 분명 언론이 갖고 있는 선정적 보도 혹은 눈길을 끄는 보도에 몰려가는 것의 속성이 좀 문제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예. 게다가 22일 강원 도민일보에 따르면 사고 이후에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서 이 사고 한 달 전에 사측이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재해 발생 시 중징계를 감수한다는 내용의 안전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작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고발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은 거의 보도가 안 됐거든요. 예, 한승경 기자. 네, 그 말씀하신 이 서약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잦은 산재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돌린다는 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증거가 발견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강원도민일보의 보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장에서 일어난 산재 사고는 사망 2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이나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의 언론에서는 후속 취재와 보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고 발굴해내고는 하는데 이게 중앙 언론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슈화가 되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 중앙 언론에까지 이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보도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정말 이게 무서운 문제인데요.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위험이 외주화되었다는 그 자체를 굉장히 관성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과거에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사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엔 그랬을 거야. 우리 이렇게 관성적으로 받아들였던 거 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여러 번 거듭해서 일어나지만 여기에 대해서 책임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한편으로는 언론에서 약간의 관심을 일으키지만 사회적인 아젠다로 좀 확장하지 못하다 보니 그때그때 일어나서 아유 참 안 됐다라는 식의 개인의 문제로 바뀌게 되면서 관성적인 문제, 아유 또 일어났구나 정도로 대개의 언론 소비자들도 약간 동의해버리는 일종의 사고의 클리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거는 이슈 메이킹을 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시키지 않은 언론의 역할, 그래서 한편으로 부작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더군다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사연이 없다면 아예 보도되지 않겠군요. 네, 그 언론 수용자 역시도 자극의 역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뭐 웬만한 이야기에 무뎌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그나마 22일에 그 광주광역시의 조선 우두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뭐 그나마 이것은 언론이 20대 청년 노동자에 주목했기 때문에 보도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런 사건 사고가 정말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이 약 2,100여 분이고요. 이거를 비교가 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매년 세월호 7척이 가라앉고 있다고 말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일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2-3분의 노동자가 사망을 계속 하고 있어서 언론 입장에서도 어느 사안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텔링에 더 관심을 갖는 경향도 물론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싸움만큼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 가치를 당사자와 유족과 그 주변의 활동가들, 노동계에 있는 활동가들이 얼마나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뿌리고
열심히 알리느냐에 따라서 보도 가치가 판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언론이 보도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제가 주목했던 게 이제 JTBC 보도인데요. 사실 이번 주에 계속 산재 계획 보도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사례에 집중을 해가지고 안전규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현장 상황이랑 그에 대한 사업주 책임, 국가의 관리 감독 문제, 사업주의 고의적 감독 방해, 그다음에 물량팀이라 명명되는 어떤 하청 재하청 구조까지 굉장히 다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메인 뉴스의 첫 꼭지를 한 뭐 5개, 6개씩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성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은 그 첫 뉴스는 정치인들의 얼굴인데 그것보다 우리 이웃일 수 있는 노동자들의 삶이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 내용을 봤더니 아 이거 우리 사업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구나. 아 이거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주목을 계속 하게 만드는 역할을 사실 했고 보도 가치를 실제로 직접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이러한 기획을 우리나라 방송사가 연달아서 여러 군데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 높아지죠. 국회가 움직여요. 세상이 바뀝니다. 저는 그런 거를 사실 바라고 있어요. 언론의 역할로서. 저도 그 뉴스 봤습니다. 직접 봤는데 왜 봤냐면요. 저도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용수 할머니 인터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방송사들이 어떻게 다루나 궁금해서 제일 시간적으로 가장 빠른 MBC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JTBC 뉴스를 봤는데 약간 제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당연히 이용수 할머니 인터뷰가 제일 앞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속적으로 일회적인 보도가 아니라 사실 25일 날 보도였는데 현대중공업 김성희 씨는 21일 날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아주 후진적인 질식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인 1조로 작업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세 분이 다 따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지켜지고 있는 안전수칙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어쩌면 언론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구나,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대개의 신문사와 그리고 대개 언론사들이 한 가지 문제에 쏠렸던 그날 좀 뚝심 있게 보도한 것으로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보도였습니다. 예, 뭐 특별 기획 보도라고 하지만은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보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한 언론사가 이렇게 먼저 첫 발을 떼게 되면. 자, 한 달 전 무려 38명이 희생된 이천 화재 참사, 이천 한 익스프레스 참사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간 주요 일간지 보도량을 분석한 결과 첫날에는 163건, 둘째 날 242건에서 나흘째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열흘 만에 한 자릿수 38명이 숨진 대형 참사였습니다. 정말 빨리 잊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씁쓸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 기억에도 상당히 노력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 혹은 내가 피해가 본 걸 아니면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약간 남의 일처럼. 근데 산업재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잊혀지는데 저는 이제 4개의 기둥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 4개의 기둥이 버티고 있어서 자꾸 잊혀지는데 나쁜 기둥인 거죠. 그러니까 언론, 기업, 구조 그리고 제도 이 4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언론은 일어나자마자 거의 원인이 나옵니다. 그날 원인이 거의 나오고 원인을 추정하는 거죠. 근데 추정할 뿐 그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두 번째는 사고 순간에만 몰릴 뿐 그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규제를 미준수하고 감독을 부재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고요. 구조적으로도 다단계 하도급 문제랄지 책임 소재 불분명한 이런 구조적 문제도 거듭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업주 처벌이라던가 법인 벌금 부과 같은 이런 법적 제재가 여전히 미비하다 보니까 이 4가지 정도가 기억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인데 이 4가지가 지켜지지 않다 보니 사람들은 구태여 내가 기억을 하지 않는 이상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기억하기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사건을 보면요. 38분이 사망한 대형 참사고 그다음에 발주처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9개 하청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 밀폐된 공간에서 인화성 강한 가스가 발생하는 업무를 하다가 폭발성 화재가 발생했어요. 반복되는 사고 패턴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보도를 하겠다고 하면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나? 무엇이 문제였나? 왜 이것을 예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제도는 왜 이것을 예방하지 못했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벌되어 왔나? 지금 관련된 입법 논의는 무엇이 있었나?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보도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언론이 그것을 창출해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사태는 이제 윤미향 의원 사태이고 한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계속 얘기됐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때 보도 가치만을 위해서 그런 보도가 계속 이어졌냐?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언론이 의도적으로 그 보도를 계속하는 이유도 있었어요. 당시의 상황은 저도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언론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사화가 많이 되는 뉴스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언론사나 기자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으로 이런 사안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네. 자, 관련 보도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방송사들이 정말 발빠르게 현장 상황을 전하면서 사상자 인원을 집계하고 화재 진압 상황을 보도를 했습니다. 처음 4명의 사망자가 발견된 데 이어서 점점 늘어나는가 싶더니 무려 3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죠. 다음 날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어김없이 안전불감증이란 단어 등장을 했고요. 샌드위치 패널 그리고 우레탄 폼, 용접 불꽃이 주범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이 보도들 초반에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예상 가능한 보도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안전불감증, 샌드위치 패널 그것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닌가? 뭐 이게 잘못된 보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문제가 있는 보도입니까? 저는 이게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언론에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요. 안전불감증이 사고 원인이다라는 말은 교통사고는 자동차가 원인이다라는 말과 같이 들려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의 뜻이 위험 지각이 낮은 상태. 뭐 나에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인데 그게 치유가 될까요? 그게 만약 질병이라면? 그러니까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의 원인을 입증하는 이론 같이 회자가 되는데 한 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같은 원인으로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같은 원인이지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300건의 어떤 일종의 잠재적인 사고가 있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300명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에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심리 상태 아닌가요? 제 생각에 안전불감증이 사고 원인이다라고 하지 말고 안전불감증을 전제한 대책이 없는 게 사고의 원인인 거예요. 그 대책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안전불감증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냥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야 라고 느껴지는 게 있고 실제로 이게 나쁘게 작용하기도 해요. 언론에서는 뭐냐면 원인을 분산시켜요. 책임을 분산시켜버려요. 우리가 같이 이것을 극복해야 될 하나의 사회적 질병으로 본단 말이죠.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범죄와 가까운 산재 사고조차도 그런 식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결국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영 기자, 사실 뭐 KBS도 이런 보도 패턴에서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은 근로자 부주의라는 말과 거의 세트처럼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은 공사 현장에 있었던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의 잘못과 마치 연관이 되는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그 말은 이제 사업주의 책임은 희석돼 버리는 그런 보도들이 초기에 많이 있다, 이런 참사의 경우에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 후진국일수록 이런 말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자동차 지나가면은 운전사 아저씨가 문 열어가지고 똑바로 보고 다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곤 했거든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우리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여자가 제대로 행실을 하고 다니지 않으니까 폭력에 노출되는 거야라는 식으로 되게 법률적으로 좀 후진적일 때 나오는 게 바로 사고 당사자 개인의 운명이다, 네 불운이다, 내지는 너의 부주의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명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전불감증이라는 말 자체가 이 안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불감하다라는 말처럼 오인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업의 무책임 내지는 어떤 기업주들, 그러니까 원청의 안전불감증이라고 또 구체화해서 명명해야 하는데 이거는 정말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탓을 하는 그런 전형적인 논리가 아닌가. 후진국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 아까 이제 언급하신 것 중에 샌드위치 패널, 우레탄 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무엇이 원인일까를 막 찾으려 한단 말이죠. 두 가지 문제가 느껴지는데 첫째는 어떠한 사고도 단일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건 저는 없다고 봐요. 특히 이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하나의 물질을 지목함으로써 다른 것이 은폐될 위험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어쩌자고. 샌드위치 패널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샌드위치 패널을 처벌할 거야?
아니잖아요. 이러한 그러니까 인화성이 강하다, 위험성이 강한 물질이 들어오게 된 경위를 봐야죠. 그것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 법령을 봐야죠. 당시 현장에서 이것을 감독하지 못했던 책임을 물어야죠. 거기까지 나아가는 보도가 있으면 그나마 낫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러한 물질을 원인으로 딱 지목시켜버리면 정말 그래서 어쩌자고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야, 오늘 진짜 많이 깨닫게 되네요. 한승현 기자, 네. 왜 이렇게 이 보도 패턴들이 뭐 계속 질문을 드리지만 네. 이게 근절이 안 돼요. 근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요. 예. 네. 그러니까 초기에 나오는 어떤 단서들과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들을 이렇게 막 보도를 하면서 뭐 우레탄 폼이라든지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여러 가능성들이 있긴 한데 이거를 언론의 특성상 약간 단정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 떠들다가 사실 그 원인 조사나 이런 것들은 많은 시일을 두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 경과되는 어떤 과정들을 지켜보지 못하고 언론들은 초기에 어떤 휘발성이 강할 때만 보도에 집중을 하고 나중에는 사실 이 보도를 계속 하는 게 언론사 입장에서 어떤 뭐 이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자 입장에서 사실 추정을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원인을 좀 들여다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네, 뭐 좀 이따가 제가 또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자가 처음에 입사를 해서 수습 기자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조그마한 화재라든지 교통사고를 취재를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선배는 그럼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네, 아니 첫 마디가 아니고 그때 어떤 기자 수습 과정의 훈련 과정인데 그렇다면 원인은 뭐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고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깨지기 일쑤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사고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나 소방당국도 원인을 잘 얘기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기 단계니까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원인이 나올 리가 만무하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건데 이 기자는 위에서 이제 선배가 이렇게 깨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경찰이나 소방당국을 졸라서 아주 조그마한 단서라도 나온다면 마치 그게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처럼 기사를 쓰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자의 행위, 그 기자의 어떤 관행이 이런 성급한 원인 추정의 어떤 보도 패턴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선배 실명을 좀 공개를 할까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아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난대요. 네, 안 난대요. 예, 그래요? 자, 그런데 이천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언론들이 2008년 그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참사와 이 사고가 판박이라면서 또 보도를 쏟아냈거든요. 언론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조사관으로 참여했던 강태선 교수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연 구조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안에는 저렇게 도크를 찰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부족하다. 이 사건은 2008년 사고에서는 용접 작업이 마치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쓴 기사들이 많이 있었던데 아예 없었다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다들 그렇게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당시에 이제 추측성 보도들이 정확하게 수정되지 않은 채 고착이 됐기 때문이죠. 폴리우레탄 발포할 때 쓰는 A액, B액은 인화점이 극도로 높아서 뭐 한 200~300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발화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폴리우레탄 발포 작업 자체가 발화점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이건 뭐 이쪽 분야를 아는 사람 모두 하는 소리고요. 샌드위치 판넬이 미처 불이 붙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대피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다 실은 초기에 그 급격한 화염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국가수의 감식 결과는 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조사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지 더 파헤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쉽게 판박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럼 판박이인 이유가 뭔데 하면은 샌드위치 패널 얘기가 거의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안전불감증이네 또는 뭐 근로자의 부주의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치 그런 것들은 근로자가 주의하지 않아서 그럼 참사가 발생했던 식으로 해서
예방이란 부분이 결국은 이제 정신교육을 해야 되는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사업주고요. 철저히 통제할 수 있고 해야 돼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묻지 않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고 원인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 당시 그 사고 원인은 그러니까 지금도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 밀폐된 공간이 있었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인화성 물질이 있어서 미상의 원인에 의해서 발화가 됐다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예, 예. 그 얘기는 아직도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진 않은 거예요. 미상의 원인.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우레탄 폼 때문에 발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라고 저렇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샌드위치 패널이나 우레탄 폼의 그 발포 작업이 불을 키웠다, 뭐 인명 피해를 많게 만들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강태성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급격한 화염이 발생하게 한 데는 별로 샌드위치 패널이나 우레탄 폼 발포 작업은 연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언론은 그에 대한 어떤 연구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마치 사고가 일어나면은 아, 또 이번에도 샌드위치 패널이 문제였구나. 이번에도 발포 작업 때문이었구나라고 이제 쉽게 추정을 해버리는 거고 경찰과 소방당국도 사실 전문적인 어떤 당국이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경찰이나 소방당국에서 초기에 이런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샌드위치 패널이나 이제 발포 작업을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언론은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스스로 자체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 원인을 밝혀야 하는 건데 그런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진단이 나왔던 원인으로 꼽히는 자료가 그 당시에 이천 소방서가 낸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 사고 백서라는 책인데 저도 이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고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전체 한 35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사고 원인, 화재의 원인 조사 파트는 한 2페이지 정도 돼요. 예. 거기에 이제 화재의 원인은 13호 냉동실에 인화성 증기가 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상의 불꽃이 튀면서 폭발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는 추정을 한 것이고 여기서 인화성 증기의 정체를 밝히는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폴리우레탄에서 나왔을 것으로 다시 또 추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근거한 기사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근데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안전보건공단이 낸 보고서를 보면 현장을 직접 분석한 결과 본행 작업에 쓰인 본드가 오히려 인화성 증기의 원인으로 가깝게 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공공기관이 낸 보고서를 신뢰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내용을 근거해서 기사를 쓰려면 보고서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봤어야 했어요. 이 기관이 정말 직접 조사를 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추정을 한 것인가 정도의 차이를 분별해서 보도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정의 추정 계속 이어지는군요. 홍 연구원님. 네. 예, 추정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사건이 항상 기승전결해서 결까지 못 가고 기승전에서 늘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이전의 재해로부터 교훈을 얻고 있지도 못하고요. 또 많은 이 재해 당사자들, 피해자, 가해자, 유가족들도 제대로 된 조명을 끝까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제대로 지불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언론 역시도 이러한 사건들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렇게 언론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언론 오보 판박이 상황을 기가 막히게 꼬집은 만평이 있습니다. 5월 1일자 경향신문 만평인데요. 지금 뭐 임재원 변호사나 우리 교수님이 아주 뭐 길게 비평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정말 딱 두 컷으로 기가 막히게 꼬집고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그 만평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왼쪽이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참사, 네. 오른쪽이 2020년 이천 물류 창고 참사. 네. 예. 근데 사업주나 시공사나 예. 다들 뭐 기분이 좋아요. 피해도 안 받고. 그리고 똑같은 그림에 네. 아래쪽에 손방망이라고 쓰여져 있고 딱 봐도 샌드위치 패널과 우레탄 폼의 문제네. 예. 그림 많이 안 그려도 기가 막히네요.
네. 저게 바로 전가의 보도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 때나 써도 되는 일종의 만병통치 같은 그런 치트키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 발생을 한다면 샌드위치 패널이 직접적 원인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우레탄 그 작업, 발포 작업이 직접 원인은 아니라도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을 텐데, 그럼 이 인과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들거든요. 네. 그럼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야 할 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소수의 전문가들도 있지만 소수의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도록 약간 독려를 하고 거기서 연구 결과를 얻으면 세상에 알리는, 다시 말해서 언론이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하는 알 권리란 부분에서 채워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런 사고가 많은데 해외에선 이런 사고가 없다면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안전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는지를 좀 탐사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 이게 저는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럴 때는 굉장히 기초적인 소위 말하는 육하 원칙에만 충실해요. 정말 어떻게 어디서 무엇이 이렇게 원인만 제공하고는 쏙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여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만일에요, 그 정말 샌드위치 패널이 문제였다 치자고요. 우레탄 폼이 문제였다고 쳐요. 그럼 거기서 가연성 증기, 그러니까 인화성 증기가 나와가지고 밀폐된 공간을 가득 채웠는데 그 안에서 작업하는 중에 무엇인가에 의해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폭발적 화재가 발생했다. 이것인데, 그러면은 우레탄 폼이 원인이 맞나요? 그것은 환기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러한 인화성 강한 물질을 쓴 거에 플러스 그러한 거를 쓰면서 그 인화성 증기가 나올 거라는 걸 알면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때도 원인은 사업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장을 관리했던 회사가 되거나. 근데 이 물질을 지목을 하면서 만평에도 봤듯이 법원은 이미 손방망이를 들고 경한 처벌을 예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패턴인 것이고 이러한 기사에 대해서도 그러한 패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이천 참사와 관련된 보도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좀 의아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2주 만인 5월 12일에 이번에는 갑자기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으로 부각이 되거든요. SBS와 YTN이 각각 또 단독을 달았습니다. 단독 보도를 하면서 소방당국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현장에서 담배꽁초와 담뱃갑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전한 건데 정작 소방청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실제로 언론에 담배꽁초가 보도된 날짜가 12일 4차 합동 감시일이었는데 이후 조사 내용에 따르면 꽁초가 화재 원인이 돼서 불이 났다면 다 타버렸을 텐데 꽁초도 담뱃갑도 깨끗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2주가 지난 시점이면은 사실 뭐 속보 경쟁을 할 타이밍도 아니고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들 보세요? 네, 특히 이 한 익스프레스 참사 현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공사에 대해서 공사 1년 전부터 불과 참사 2달 전까지 화재 위험성만 3차례를 경고를 했고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업주의 책임이 무거울 수 있다. 사업주의 책임이 무거운 상황인데 왜 굳이 저 보도들에서는 담배꽁초를 부각시켰는지 이런 거는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이제 경찰과 소방 당국의 어떤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그 사실 이런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일반 사고와는 달리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책임 있는 주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기자들은 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취재해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이었고 하지만 이런 이 산재 사고에 있어서는 전문성 있는 곳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재도 언론이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취재원의 다각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나면 사업주들은 어디서 교육이라도 미리 받았다는 듯이 비슷한 대응을 보이는 게 이제 죽음의 책임을 죽은 자에게 돌리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고로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 직후에 수많은 언론 보도에서 이런 멘트가 인용이 돼요. 서울 메트로 관계자의 말인데요. 열차가 운행 중에 승강장 안에서 작업할 때는 영무실에 와서 작업 내용을 보고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보고가 없었다. 김 씨가 영무실에 들어와 작업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 말이 수십 개의 기사에 보도가 됩니다. 2018년 서부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했을 때도 서부발전 간부가 그런 말을 해요.
벨트가 있는 기계 안쪽으로 고개를 넣고 점검하지 않아도 된다. 매뉴얼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김용균 씨가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발언이 나와도 언론은 그것을 경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누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보고서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쓴 거예요. 담배꽁초가 원인인 것처럼. 그럼 결국 노동자의 부주의가 원인인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실수였네, 놓쳤네, 깊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네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가 결국 누구한테 가해를 하느냐, 피해 가족들한테 가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균 씨 어머니께서, 김미숙님께서 실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사고 후에 1년간 가장 많이 쓰신 말이 억울하다라는. 억울한 감정이 있으세요. 회사가 문제인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제도가 문제인 것 같고 국가가 문제인 것 같은데 당신의 아드님을 그렇게 한 것에는 왜 계속 그 아들의 부주의로 언급을 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기자들은 그분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기자들이 좀 취재 관행에서 좀 벗어나서 뉴스 가치를 생각했을 때 좀 본인의 관점을 좀 지향할 수 없겠습니까? 홍성일 연구원은? 제가 저널리즘 관련 논문들을 읽다 보면은 예. 그 기자들의 인터뷰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어떤 것을 뉴스 가치를 우선을 두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경우 이런 답을 많이 받습니다. 그 뉴스 가치라는 거는 내가 선배로부터 배운 어떤 관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사건에서 내가 이걸 일일이 이 뉴스 가치는 높다 낮다라고 판별할 수가 없다. 마감도 있고 또 채워야 될 지면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도제식으로 내려왔던 이렇게 되면 뉴스가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 프레임에 맞춰서 뉴스를 쓴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맞지 않으면 그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데스킹에서 갈린다라는 거죠. 데스킹에서 그거를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보던 뉴스들이 늘 지면에 나오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표본처럼 작동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재라든지 혹은 좀 새로운 관점에 혹은 좀 더 깊이 있는 심층적인 뉴스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뉴스 제작 관행부터 좀 바꿔야 되고요. 또 더군다나 어떤 기자를 수혈하는 방식도 지금과 같은 어떤 그 고시 형식의 상식, 논술 뭐 이런 것에서 벗어나가지고요. 굉장히 좀 입체적인 어떤 기자 채용 방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하나의 사례가 네. 어디에 있냐면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한겨레 김한 기자가 네. 보도했잖아요. 그래서 김한 기자를 꽤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제가 처음에 봤던 김한 기자는 시민운동 활동가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었고 그러한 경험들이 나중에 기자가 됐을 때 잘 발현이 되어서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을 이렇게까지 보도했던 하나의 중요한 어떤 소스가 되더군요. 지금의 언론고시와는 좀 다른 다양한 방식의 기자 채용 방식 고민되어야 되고요. 데스킹에 있어서도 좀 실험적인 뉴스 생산 방식에 대한 고민이 언론사에서도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자, 예전에 임재원 변호사가 잠시 언급하기도 했는데 사고에 이름을 붙이는 관행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날부터 대다수 언론들이 2000 물류창고 화재, 2000 화재 참사, 2000 참사로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논란의 여지가 없죠. 업무상 재해라는 점에서 봤을 때 미디어 오늘은 한 익스프레스 산업재해 사건, 또 경향신문은 2000 한 익스프레스 참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이름을 좀 어떻게 짓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참사만 하더라도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저는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참사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나름의 합의적인 어떤 규범이 마련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 세월호도 참사라고 부르잖아요. 세월호도 참사라고 부르고 지금 이 기사들 보자면 뭐 또 일어난 대형 참사, 되풀이 이런 말과 함께 참사, 되풀이 이런 어떤 제목이 연동이 되면서 마치 참사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을 것이라는 효과까지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참사의 이런 보도들, 뭐 조선일보 이번에도 샌드위치 패널 전수조까지 해놓고 참사 되풀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이 사물이나 장소로 많이 확인가 되고 어느 정도의 재산 규모, 재산 피해 규모가 있는가가 꼭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인명 피해라든가 재산 피해가 어떤 점에서 기사에서는 별 차이 없이 균등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인데요. 무엇보다도 결국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말하자면 사업주 이름이 빠짐으로 인해서 후속 보도가 또 느슨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은 돌아가셨고 사건은 발생했고 피해는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론 소비자로서 원청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어떤 점에서 미리 봉쇄하고 있는 거죠. 참사라는 말 자체가. 참사는 어떤 점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왜냐하면 대형 참사가 자연재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주를 감추는 역할을 하는 되게 맞는 키 역할을 하는 것도 이 참사가 아닐까 싶어서 정말 어떤 점에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영건. 예, 제가 대학교 처음 입학해가지고 한국 정치사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6.25하고 한국 전쟁하고 어느 게 더 적절한 말이냐. 6.25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남침을 지시하는 그 날짜 하나만을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그 대신에 한국 전쟁 같은 경우에는 동서냉전의 상황과 어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까지 굉장히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을 지시한다. 그때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름을 붙일 것인가가 그 이후에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굉장히 직결된다는 문제로 전 이해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확한 이름 짓기는 그 사건 자체를 최대한 조명할 수 있는 구조를 지시하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천 참사 같은 경우에도 남는 거는 결국 이천이라는 장소 하나뿐이거든요. 반면에 한 익스프레스 참사라고 할 경우 물론 이 참사라는 말 자체도 그렇게 저한테 와닿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 사건의 주요한 관계자인 회사가 소환되는 장점은 최소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언론의 정확한 이름 부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거를 모르면 부끄러울 정도로 유명한 사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 생전 처음 들었는데? 그럼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그거 너무 잘 알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07년 12월에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예인선이 끌던 대형 크레인이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와 충돌해서 대량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된 사건을 우리가 흔히 이제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국내외 관례가 그러니까 해양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내외 관례가 그 원인 제공 기업이나 유조선의 이름을 붙이는 거였고 심지어 당시 우리나라도요. 그 국토해양부가 그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허베이 스피릿호 유류 유출 사고. 그리고 그 보도 자료도 그렇게 계속 명명이 됩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당일부터 언론은 태양기름 유출 사고라고 명칭을 사용을 했고 전체 기사의 5.4%만 그런 책임 규명 프레임을 가져왔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2010년 8월에 고려대에서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 상징적 이름 짓기 프레이밍 효과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두 그룹의 대학생들에게 각각 삼성 허베이 스트릿호 기름 유출 사고, 그다음에 태안 기름 유출 사고라고 명칭만 다르게 붙여가지고 기사를 읽게 하고 반응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그랬더니 전자의 학생 그룹에서는 사고 책임을 삼성한테 돌리면서 분노를 하고 그다음에 비판적 행동 의지를 강화한다. 그다음에 태안 주민들에게서는 동정적인 정서를 강화시킨다. 근데 후자의 그룹에서는 이 사고를 마치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쯤으로 여기는 정서가 강화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결국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원인을 흐트러뜨리고 책임을 분산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근데 제가 좀 붙이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런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일종의 저항입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거는 기업 범죄예요, 조직 범죄예요. 아니면 이 사업장을 총괄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물질을 지목하고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의 부주의를 지목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가령 공사기간을 되게 무리하게 단축시켰다든가 아니면 무리한 물량을 강요했다든가 이런 것이 근본적인 원인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어떤 식이냐? 사고 발생했어? 현장에서 가장 책임 있는 개인을 소환합니다. 그럼 보통 현장 소장이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을 또 관리 감독한 과실이 있어? 그래서 그 윗선에 대한 또 책임을 양을 측정하면서 결국 원인을 파편화시켜요. 그럼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행사했던 그 조직 자체나 사업주의 책임은 점점 더 줄어들거든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말라라는 저항을 언론이 명명을 통해서 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너무 좋은 말씀이고 의미 있는 말씀 같은데 어떤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면 당장 책임 주체가 누군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럴 때는 그 이름 짓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아니, 산업재해인데 일단은 네. 제가 지금 드는 정말 첫 번째 반응은 산업재해입니다. 그래서 그 산업재해라는 것은 정확한 장소가 명기돼 있어요. 그분이 그 기업에 가서 그 사업주가 고용한 분이라면 아무리 하청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장에서 일어났다면 그 사업장에 불명예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사업주가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피해자만 강조하고 희석시켜서 지역 이름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업주와 사업장의 어떤 피해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사업장을 명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차차 또 이름을 바꿔가면 되죠. 원인이 밝혀지면요. 예,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언론은 지나치게 자기의 어떤 기사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밝혀지면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그 대표적이가 나양희 사건 때 조두순 사건으로 이름이 바뀌고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도 지금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부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이제 바꿔가는 것 자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작년에 그 저희 KBS 보도를 보니까 여전히 태안 기름 유출 사고라고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12월 3일 보도에 기름 유출 피해 12년, 태안 2번 죽이냐. 앵커멘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며칠 뒤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12주년이 되지만 일부 영세 어민은 아직도 보상 한 푼 못 받고 있습니다. 한승경 기자. 오늘 제2 함께 처음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욱 씨 때문에요? 저도 특히 이번 이 산재 보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됐는데 그동안 저 역시도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점에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고 신중한 보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뭐 저 때문에 산업재해 피해를 받은 느낌을 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앞으로 또 최욱 씨가 지도 편달 많이 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함께해 준 KBS 한승경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재와 관련해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 기사를 제2픽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기사는 임재원 변호사가 적극 또 추천하셨다고요? 예, 사실은 이제 산재 문제에 깊은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주시는 언론사나 이제 기자님들 계세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발짝 앞서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사실은 이제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세요. 이번 기사도 보면 산재 문제에서 우리나라 산재 문제에 대해서 꼽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통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모르니까 대책을 짜기가 되게 어려운데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 문제들 중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산재 은폐 문제도 사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김지환 기자가 다루었던 사례는 은폐 이전에 제도적으로 감춰지는 산재 사고여서 사실은 이제 시민사회나 노동계도 잘 조명하지 않았던 어선원 산재 문제를 다룬 기사예요. 바다 위의 김용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획 기사가 나왔었는데 어선원은 산재보험법이 아닌 어선원 보험법이 적용이 돼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재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런데 매년 140여 명의 어선원이 사망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사각지대의 문제였던 거죠. 이것을 조명하면서 산재 원인인 안전장치 미비, 이주노동자 착취, 어선원 안전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낱낱이 분석을 해서 나름 이제 노동운동권 활동을 하는 활동가다. 그리고 비교적 산재 문제에 그래도 조금 알고 있는 변호사다라는 평을 받아왔던 저로서도 사실은 굉장히 실력 부족을 절감하는 그래서 더 감사했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랑을 하시는데요, 은근히. 자, 정말 이 바다라는 특수한 공간 탓에 드러나지 않았던 어업 산재의 심각성을 직접 취재한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한입니다. 예, 평소 제이 자주 보십니까? 지난주 여기 그 나이갑 선배님 나오셔서 좀 초저녁점이 많아서 자주 못 보시는데 저도 약간 그렇긴 한데 그것만 기억하세요. 네, 출퇴근 시간이 좀 긴 편이라 그래도 종종 챙겨보고 있는데 예. 조금 요즘 아쉬운 거는 저기 최욱 씨 천적 같은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주진영 전 사장님이나 네, 그런 분들이 좀 요즘은 자주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저를 있습니다. 뭐 싫어하세요? 아이고 저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아니, 천적까지 걱정을 하시는 거죠. 우리 저 흥미를 위해서 제2에서 네. 기자분들을 극찬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네. 우리 제2 시즌 1에서 네.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네. 라는 이제 기획 기사를 다루면서 네. 정말 극찬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다시 봐도 진짜 훌륭한 기사거든요. 네. 그거 쓰셨던 분 맞죠? 예, 팀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네. 모시려고 했는데 거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절하고 이번엔 나온 이유 무엇입니까? 그때는 제가 없었으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신문쟁이라고 하죠. 예, 그 신문 만드는 일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뭐 스튜디오나 방송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사실 이번에도 그래서 처음 얘기가 왔을 때 좀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후배들이 그래도 나가서 좀 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권유도 있고 또 임 변호사님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불쌍해서 하나 넣어주네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훌륭한 기자인 게 사실 그 노동 관련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자주 다루시더라고요. 근데 경향신문에는 이 노동 관련한 어떤 특별 팀 같은 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따로 팀, 뭐 상시적인 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이게 뭐 특히 산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진보나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그러니까 오늘 퇴근했다가 안전하게 일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라는 건 굉장히 상식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상식조차 잘 담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좀 회사 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꾸준히 다루자 이런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네.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권리. 정말 와닿는데요. 그 훌륭한 말씀이. 분입니다, 이분은. 네, 진짜. 예. 바다 위에 김용균. 네. 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이거는 어떤 의도로 처음 기획을 그러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그 11월에 아까 말씀하신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기획이 끝이 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저 같은 경우 이제 호흡을 고르면서 뭐 다른 걸 뭘 좀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우연히 그 지난해 12월에 제주 앞바다에서 그 베트남 선원이 그 20대 선원이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양만기에 끼어서 숨졌다 이런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그 양만기라는 단어가 되게 낯설어서 그렇죠. 저희도 그런데. 네, 예. 그 포탈 검색창에 양만기라고 넣고 검색을 해보니까 기사가 양만기에 끼어 숨졌다라는 기사가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기획을 할 때 좀 많은 사고 유형을 봤었는데 그때는 한 건도 못 봤었거든요. 양만기 사고를. 그래서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찾아가다 보니까 아까 임 변호사님 말씀대로 요 어선원죄에는 그 산재보험 통계에 잡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어선원보험 통계에 잡혀서 사각지대에 있었구나. 근데 또 찾아보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그 연간 167명이 뭐 좌초든 침몰이든 작업재해든 그 숫자가 너무 커서 이거는 정말 사각지대였구나. 그래서 한번 꼭 다뤄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해서 이제 김용균이 있었다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좀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의 후속 보도가 바다 위에 김용균이군요. 네, 뭐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바다 위에 김용균 그 기사를 보면 이제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상편 네.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유형, 네. 사례들을 이렇게 네. 쓰셨던데 보면서 너무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양만기 관련 사고가 네. 그렇게 많이 일어나면 이거 좀 예방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만기라는 게 아까 저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는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부들이 그러니까 어선원 노동자들이 그 그물을 이제 근력으로 끌어올릴 수 없으니까 이제 롤러 같은 것에 이제 그 줄을 묶어서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는 건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그 이제 장갑 같은 게 뭐 실밥 하나라도 끼거나 아니면 이제 옷자락 같은 것들이 이제 거기 끼게 되면은 그 빨려 들어가서 이제 되게 끔찍한 사고가 나고 그래서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군요. 그러니까
네, 약간 유사한데 이 롤러 같은 것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 안에 끼기가 쉬운 사고인데요. 그래서 조금 최근에 어떤 사고 유형이 있었냐 하면은 지난 1월에 그 남해 앞바다에서 60대 부부가 이제 가족 조업을 하시다가 그 두 분 다 양만기에 끼어서 숨지셨는데, 그러니까 남편분 아마 해경이 추정하기로는 남편분이 먼저 끼셨는데 그 아내분이 그 남편을 구하시려다가 같이 이제 좀 그렇게 변을 당하신 것 같고, 지난 3월 말에도 이제 통영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그 베트남 선원이 또 이제 양만기에 끼어서 절단 사고가 있어서 과다출혈로 이제 사망을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 그 정지 장치 같은 게 없나요? 그 사고를 감지했을 때? 해양안전심판원 같은 데서 이제 사고 사례 같은 거를 모아서 사례집 같은 걸 내는데요. 예. 이제 거기 이미지에 보면은 그 양만기와 그 정지 장치 사이가 좀 거리가 멀게 떨어져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상 정지 장치를 누르거나 아니면 조금 그 설계 자체를 조금 다르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충분히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미국 CDC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이멀전시 스탑이라고 이제 비상 정지 장치를 바로 누를 수 있게 해서 일부가 불가피하게 이제 빨려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제 빨리 그 비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R&D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제가 해수부에 문의를 해 보니까 착수는 했는데 한 내년 말이나 뭐 그런 것들이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던데, 또 워낙 그 어선들이 영세하고 그래서 그게 R&D 개발이 한다 하더라도 그 국가 재정으로 이제 보급을 해주지 않으면 네. 과연 현장에 그 R&D 성과물이 적용될 수 있을지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김지환 기자가 쓴 바다 위의 김용균,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기사들을 좀 보셨을 텐데 어떤 점들이 가장 인상 깊게 남으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저는 이 말이 좀 안 잊혀졌어요. 어선원들이 어업 작업으로 인한 재해 원인을 개인의 부주의, 뱃사람의 운명으로 인식한다라는 건데, 개인의 부주의까지는 뭐 많이 들어본 말이었지만 뱃사람의 운명이라는 말에서는 좀 먹먹해지는 게 지금이 어느 시절입니까? 이걸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상황을 운명으로까지 여길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제도적 보안 장치나 기댈 곳이 전혀 없다라는 저는 체념의 말로 들렸거든요. 이 말이. 그래서 너무 그 가슴 아팠고, 더 저도 좀 반성했던 게 뭐냐면, 이 기사를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산업재해라는 문제와 좀 별개로 저도 생각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기사에서 산업재해를 다룰 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마치 뭐 다큐 3일이라든가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극한 직업 체험 같은 걸로 제가 잘못 오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도 하기 전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양만기라는 걸 저는 거기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얼마나 위험한 작업인지를 들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를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다는 것, 누군가 다친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는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그리고 언론에서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훌쩍 뛰어넘어서 다뤘지 정말 진지하게 다룬 적이 없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정말 고맙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네. 그 장기 취재였고요, 그렇죠? 네. 몇 개월 같은 장기 취재였고, 피해자의 목소리 등장하고요, 피해자 중심주의 지켰고, 다각적인 법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심층 취재, 해외 사례까지도 살펴보고요. 예, 굉장히 탁월한 기획 보도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다른 언론사들은 이렇게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시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러한 어떤 문제를 다른 언론사는 왜 안 하지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저 자신에게도 나는 왜 이런 문제를 몰랐지라는 어떤 반성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화이트 칼라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단 화이트 칼라의 관심사로 뉴스를 보지 않았었던가. 네. 집값이라든지 뭐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지,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저를 포함한 또 평범한 사람들의 노동 현장에 대한 관심이 저 역시도 없었다는 것에 있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바다 아무리 미지의 영역이고 아무리 그 사각지대, 언론과 사회의 사각지대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조명하는 것이 언론과 또 지식인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 기사 보면서 기자가 현장에 서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사실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의 사례랑 비교할 때 제도와 법 제도를 비교하고 뭐 사망자 수 통계를 비교하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 그 캐나다랑 비교를 하면서 윈치, 앙망기 같은 이제 구체적 설비에 관해서 현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배 위에 올라가 본 사람은 다들 경험이 있잖아요. 수시로 흔들리고 물이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미끄럽고 그다음에 앙망개 같은 설비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거기서 그렇게 노동자들이 많이 사고가 날 거라는 생각까지는 사실 미처 못했다는 것이고 그 현장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 스스로 현장에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이분들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심지어 다리 한쪽이 나중엔 결국 잘라야 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으셨음에도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굉장히 그건 특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한번 이렇게 띄우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선장은 선원이 다쳐도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러진 다리를 안고 그 흔들리는 배 위에 누워 있어야 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이 묘사가 되는 부분이 사실 저는 제일 좀 아팠습니다. 네. 사실 그런 현실을 언론이 다뤄주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네. 사실 그 강효정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바다 낚시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랄지 그 아침 저녁 정보 프로그램에서 이런 어선들 만선하는 장면들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출연진들이 있었을 것이고 방송 제작진들이 있었을 텐데 넓은 의미에서 저는 이 PD들 역시도 하나의 언론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분들이 이 문제를 분명히 선원들한테 들었을 거고 옆에서 봤을 텐데 얘기를 안 하셨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정말 이게 좋은 기사인 게요. 최소한 저한테는 세상에 없는 사고들이었거든요. 네. 이 기사를 보면서 와 이렇게 심각한 사고가 있어? 이거 왜 안 고치지? 아니 왜 이거 사람들 보상 안 해주지? 왜 처벌 안 하지? 저부터가 막 이렇게 분노가 일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모이면 세상이 좀 변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너무너무 좋은 기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래서 이거 왜 사고 원인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보상도 제대로 안 하고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처벌과 감독 뭐 두 측면이 다 좀 굉장히 구멍이 많이 나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20톤 이상 어선의 경우에 이제 선원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 그 해수부에 선원 근로감독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있다면 이 선원의 일을 근로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사망 사고가 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지금까지는 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경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사건을 다뤄왔고 이분들은 이제 그 선언법의 그 안전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전 기준도 사실 굉장히 엉망이고 또 이분들이 그 전국에 60분 정도, 6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원도 적고 순환보직이라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해경만 기소를 하지 이분들이 이제 그 선언법에 근거해서 산업안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선원근로감독관과 별개로 그 해양안전심판원이라고 그 준사법기구 같은 곳이 있는데 이제 노동부에 그 진호위, 중노위가 있다면 그 해수부에는 이제 뭐 부산 해심원 그리고 이제 중앙 해심원 이렇게 해서 그 해양 사고가 나면 사고로 조사해서 조사관이 나가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잘못한 사람 있으면 사법적 처벌 아니고 행정적 징계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은 사고가 났을 때만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지 이전에 이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플러스 사실 뭐 바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육상이 낮긴 하지만 노동부 역시 현장 감독 같은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독립적인 규제 기관인 그 산업안전보건청을 우리도 뭐 영국이나 미국처럼 만들자. 그래서 계속 그 오래 봐왔던 내공이나 전문성이 그 조직 내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이제 승격하기로 했는데 이 산업안전보건청도 좀 만들어서 이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좀 정은경 본부장님 같은 분들이 나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사를 보면 정말 오랜 시간 취재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 지난해 12월쯤에 시작을 해서요. 한 2개월 정도 취재를 했다가 근데 이게 계속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각자의 이제 저희 팀원들이 일을 하면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해서 더 힘들었고요. 그럼 배도 타시고요? 직접? 배는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선원들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계 확보가 쉽지가 않았고요. 그러니까 수협과 해심원과 뭐 각각 기관들의 통계가 다 제각각이라서 그거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선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출항을 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데다가 또 이렇게 이 노조가 이제 20톤 미만 작은 어선들 같은 경우에 노조가 조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접촉할 포인트가 없어서 섭외도 쉽지 않았고 또 이제 법 제도도 워낙 엉망이라 그러니까 심지어 전문가 분들조차 이 내용을 솔직히 대부분 모르셨어요. 그래서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을 2010년에 안 했던 문제, 또 해수부가 그 해사노동협약이 발효가 됐음에도 이행을 안 하고 있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모르시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데 좀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김지한 기자 원래 출입처는 어디신가요? 지금은 온라인 뉴스팀을 온라인 뉴스를 담당하는 모바일 팀에 있고 예전에 노동부를 좀 오래 출입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노동부 한 곳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도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너무 복잡하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책임 소재를 묻기 되게 어렵다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취재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기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부 출입처 기자가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인원들이 힘 있는 부처에만 많이 가 있고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런 곳에는 출입 기자분들이 별로 기사를 내는 걸 많이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냥 통계 정도만 기사로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출입처 제도가 좀 한번 바뀌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산업안전보건처가 마련이 되는 좀 기틀을 마련한다거나 그럼 기자들 분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너무 좋은 기사라고 극찬 아까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워낙 또 성물 근성이 강한 사람이라 야 이거 독자들 안 봤을 것 같은데 독자들 이거 관심 없을 것 같은데 그게 걱정이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도 이거 뭐 쉽게 표현해서 돈 안 되는 기사인데 뭐 이런 거 품은 또 많이 들고 이거 해야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도 그 조회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1회 메인 기사 그 선원들 인터뷰가 실려 있는 게 상대 한 1만 회 정도 그러니까 뷰수가 우리 신문사 자체적으로 집계되는 뷰수가 10,000회 정도 넘었고. 네, 그건 좀 봤을 것 같아요. 하편은 거의 안 봤을 것 같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저도 이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사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상 콘텐츠도 만들어서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한 1만 회 정도가 넘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봤다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1회 메인 기사 말고는 대부분 뭐 5,000회조차 못 넘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지금 자조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이 플랫폼 주권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사실상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유입되는 사람들보다 이제 네이버나 또 뭐 페이스북 같은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뉴스 유통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은 정치인들의 말들 중에 자극적인 것들을 다운붙여서 유통시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유통되는 알고리즘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모든 언론인들이 같이 한번 좀 그런 그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더 고생하고 그 상대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그 알고리즘을 바꿔나가는 싸움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말 나온 김에 진짜 좋은 기사인데. 최욱 씨가 사실은 그 조회수에 죽고 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좀 비법을 팁을 하나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을지. 일단 그건 뭐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진짜 굉장히 부끄러운 양심 고백을 하자면 이 기사를 이번에 이제 공부 차원에서 봤단 말이죠. 너무 좋아. 진짜로. 그리고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고. 근데 이거를 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안 다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취자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미워요. 그걸 깨야죠.
그러니까. 근데 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거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려 듣는 것 같잖아요. 미디어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런데 저는 언론 소비자가 주권을 찾는 방식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착한 가게 혼내주기라고 네티즌 분들이 많이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좋은 재료로 좋은 음식을 만들거나 좋은 뜻을 가진 것들, 이런 어떤 그런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좋은 기사라면은 정말 착한 기사 때려주기, 좋은 의미로 때려주기처럼 약간의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도 필요하고 언론 소비자들도 원하는 어떤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사를 지켜주고 양산을 해야 하잖아요. 네. 정말 싫어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언론 소비자가 좀 적극적으로 운동 형식으로 좀 소비해줘야 되는 좋은 뉴스는 우리처럼 미디어 리터러시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권해준다면 좀 소비해주는 게 운동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좋습니다. 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덥석 받으셨네요. 조회수 얼마나 올라가는지 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좀 더 네, 하고 네, 싶은데요. 말씀하세요. 그 제가 생각할 때 산재 문제가 관심 밖으로 밀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문제처럼 안 느껴지기 때문에. 아, 맞아.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 김지한 기자님의 기획 기사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개인적으로 그 제목이었어요. 오늘도 3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네. 오늘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와 오늘도 3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했다는 느끼는 거리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저는 봐요. 내 문제 같아요. 내 가족 문제 같고 우리 이웃 문제 같아요. 그런데 산재 문제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 사업장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제도가, 국가가, 문화가 사실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 영리 추구 집단이다. 그런데 그 영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사망을 해, 노동자가 사망을 해, 그때는 영리 추구 계속 하는 선상에서 그냥 보상 좀 해주면 돼. 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법제도예요. 특정 사업주 문제이기 이전에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국가, 이 사회가 약간 괴물 집단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동자 산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니까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 산재 문제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는 그 인식이 있고, 그리고 반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령 현장에서 뭐가 제일 필요하냐, 법제도적으로 뭐가 제일 필요하냐고 했을 때 이런 얘기 항상 나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인력 늘려야 된다. 네. 왜냐하면 국가의 관리 감독이 부실한데 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한 명이 4천여 개의 사업장을 막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리 감독관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그러니까 노동자 스스로 자신이 산재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그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령 어떤 식으로 언론에서 다뤄지냐면 제가 기사 하나를 가져왔는데 한국경제 2019년 7월 24일 기사예요. 근로감독관 1,200명 증원, 친노동정책 앞세워 기업 압박. 근로감독관 증원하는 게 기업 옥죄는 정책 집행이 됐어요. 그다음에 작업중지권 관련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에 신음하는 산업 현장 이런 식의 타이틀을 답니다. 이러면 우리 삶과 우리 생명에 관한 그 작업중지 문제, 근로감독관 문제가 반기업 문제가 돼버렸어요. 정부가 어떤 잘못된 이념에 경도돼가지고 기업을 괴롭히는 정책이 돼버렸어요. 삶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인데 사실 이런 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비판해야지 사실 김지한 기자님 같은 이런 좋은 기사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김지만 기사가 쓴 이 기사가 유의미한 성과도 냈어요. 지난 26일 바다위의 김용균 후속 보도인 해수부 바대 김용균 막을 안전기준 만든다. 이 기사를 보면 해양수산부가 선원법상 선내 안전보건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바다위의 김용균 시리즈의 지적을 받아들인 거죠. 이 태스크포스 구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수부가 그 2015년 1월에 그 해사노동협약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수부는 그 발효에 따라서 선언법에 그 선내 안전 보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해수부 장관이 고시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해수부가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취재할 때 놀란 게 해수부 담당 과에 전화를 해서 이거 혹시 아직 안 된 거 맞나요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가 와서 찾아보니까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됐고 뭐 이런 등등의 사유로 누락된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초기에 그 2015년 1월에 발효되고 그 해 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 5년이 지나도록 사실
안 되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 안 하고 있는 거 이제 국제 협약을 비준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이제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 기준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선언법은 20톤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어선의 대부분은 20톤 미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대한 사각지대가 남게 되고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해수부는 그래서 그 해사노동 협약 말고 그 어선원의 노동 안전을 별도로 정하는 어선원 노동 협약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제 그걸 기준하는 방안은 이제 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과연 그 어느 세월에 그 협약을 비준해서 될지 모르겠어서 그 사이에 이제 공백이 크니까 뭐 특별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원이든 어선원이든 그리고 톤수에 상관없이 이 안전 기준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법제도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시하면서 또 취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예, 예. 자, 여기서 좀 눈여겨볼 기고문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기획에 죽음의 자리로 또 밥벌이 간다라는 김훈 작가의 특별 기고문이 실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빛나는 말이 모자라서 세상이 이 지경인 것은 아니다. 말은 늘 넘치고 넘친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넘치되 그 능력을 작동시킬 능력이 없으니 능력은 있으나 만하다. 단순히 말뿐인 언론이 되지 않으려면은 언론은 노동자의 산재 문제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방금 김재환 기자님 말씀에 굉장한 공감과 힘을 느꼈어요. 뭐냐면 전화 한 통으로 계류 중이었던 것 그리고 묻힐 법한 그런 법안이 다시 떠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물론 힘 있고 돈이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기사들에게 기자분들도 관심이 마찬가지로 가겠죠. 하지만 기자가 기자다운 신뢰를 얻고 그리고 기자가 기자다운 어떤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것은 아까 김재환 기자가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상식 수준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기자에 대해서 대개 언론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들을 전화 한 통화로 조금은 나은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주는 것. 지금 김훈 작가가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넘치대라는 말은 저는 문제를 해결할 기본적인 많은 법안들이 이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언론은 여기에서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질문할 권리를 당당히 부여받은 집단이기도 하거든요. 그 역할을 좀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이 역할만으로도 충분히 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밥벌이를 벌어먹고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버는데 먹지 못하면 안 되고요. 버는데 먹지만 살지 못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노동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상식적 수준으로서의 마찬가지 회복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문제라는 것, 그걸 좀 언론이 계속해서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이제 기자들이 더 많은 활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언론이 독자들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뭐 제가 기억나기로는 일단 선거 시절 되면 시민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스포츠 행사, 메가 스포츠 행사 했을 때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또 한편 여러 군데에서 소비자라고 또 부릅니다. 뭐뭐가 유행이고 트렌드다 이런 것들, 부동산, 주식 이야기하면서. 근데 노동자로 독자들을 부르는 일들은 극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노동자로서 어떤 중요한 우리 시민의 일상을 언론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탐사 보도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기자들은 마치 동물원에 있는 동물처럼 사육사가 주는 먹이만 먹고 살았다. 미국 탐사보도협회 교본에서 나온 비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주어지는 그 정보의 편린 이런 게 아니라 원소스에 접근해서 제대로 된 그 먹이를 좀 찾아서 나섰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기자들이 노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반올림 활동을 하고 시민운동을 하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니들이 그런다고 세상 바뀌냐 같은 말이었어요. 저는 항상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게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바뀌고 있어라는 더디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같은 맥락에서 이 산재 문제, 노동자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기자분들한테도 자신감을 갖고 계속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처음에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김용균법이 28년 만에 산안법 전면 개정을 이끌어낸 건데 그 28년 전에 그때가 이제 90년대였어요. 그때 이 산안법이라는 게 81년에 제정되고 나서 9년 만에 첫 번째 개정을 한 건데 그때는 뭐
뭐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그 문송면 사건이라고 이제 17세 청년 노동자가 수은에 중독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원진 레이온 사건이라고 그 수백 명의 노동자가 이산화탄소 중독에 걸려서 돌아가시거나 이제 중증 장애를 입으신 그런 사고가 있어서 사실은 개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언론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당시 이제 한겨레 안종주 기자라는 분이 원진 레이온 사건을 크게 알리는 데 기여한 그런 기사를 쓰셨어요. 그것 말고도 사실은 구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많은 언론인들이 위험 사업의 외주화, 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영향으로 서울시가 그 스크린 도어 설비 정비 작업을 정규 직원에게 맡기도록 전환을 시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스크린 도어 정비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되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직업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게 2014년 7월에 한겨레 오승훈 기자가 SK 하이닉스 문제, 직업병 문제를 처음으로 이제 기획 보도한 적이 있어요. 불과 몇 달 후에 SK 하이닉스가 대책 발표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보상 절차 마련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느리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씩 바뀌어오고 있다 세상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계속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신감 좀 장착하셨어요, 김지관 기자? 예. 예. 그러니까 뭐 아까 김훈 작가님 말씀처럼 이제 저도 답은 다 나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19는 지금 치료제나 백신이 없지만 이 산재 예방을 위한 사실 치료제나 백신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 아직까지 그 치료제와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아직 우리 사회의 힘이나 의지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데 그 임 변호사님 말씀처럼 조금씩은 진전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조금 짚고 싶은 게 이제 언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하나의 죽음과 구조적 문제를 계속 해야 되지만 지금 고용노동부도 정보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재가 그 보도되는 메커니즘을 보면 그러니까 지방발로 이제 그 경찰이나 소방 당국에서 그 뭐 누구가 사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단시 처리가 되는데, 여기는 원청인지 하청인지 그리고 그분이 뭐 어느 정도 사이즈의 그 사업장에서 일했는지 그리고 어떤 산업 안전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거세된 채로 그냥 경찰발 사건 사고 기사로 다뤄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매일매일 본인들한테 보고되는 중대재해 정보를 공개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노동부가 계속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지금까지 계속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또 말씀대로 입체적인 그 조망을 위해서는 그 재해조사 의견서라는 것들을 이제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이 같이 만드는데 이제 그것도 계속 공개를 하라는 요구를 빗발치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건강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여기 박혜영 노무사님이 하시는 일과가 아침 저녁으로 인부, 숨져, 추락 이런 단어를 넣으면서 그 있었던 그러니까 모아지지 않으니까요 정보가, 그리고 노동부가 하지 않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다 일일이 모아서 분석하고 기록하고 이런 일을 굉장히 고되게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부가 공개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사실 좀 촉구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좀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조금 더 의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있잖아요. 네. 그 옆에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중대재해 상황판도 하나 붙여서 대통령께서 그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또 워낙 노동 이슈에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더 의지를 보여주시면은 조금 더 약간 힘을 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분 보고 계시면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해법은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 삶과 직결된 산재 사고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성일 연구원, 김지환 기자 고맙습니다. 네. 아유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너무 좋아요. 자,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